어머니, 저희 이 집 팔았어요. 저희는 다음 달에 여기로 이사 가려고요.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따로 지낼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장미경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알람 시계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창문 너머로 강서구의 이른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40평 빌라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세 식구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그녀는 구석구석 손때 묻은 공간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간 장미경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찬장에서 꺼낸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7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야무지고 정확했어요. 공무원 시절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던 그 습관이 살림에도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6살 손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결에 비비적거리는 작은 발걸음이 거실 마루를 통통 두드렸어요. 장미경은 손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려 세면대로 데려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기고 작은 머리를 빗겨주고 유치원 옷을 입혀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이런 아침 풍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손녀를 돌보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7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며 윤재민과 강은주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부부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어요. 윤재민은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거실을 서성였고 강은주는 화장대 앞에 앉아 능숙하게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평범한 3대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대출이자 나가는 날이 언제지? 강은주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윤재민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장미경은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계산적인 눈빛과 아들의 우유부단한 표정이 대조를 이루었어요. 격리 과장으로 일하는 강은주는 숫자에 밝았고 돈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재민과 강은주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장미경은 손녀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가을 아침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손녀를 버스에 태워 보낸 후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며 동네를 둘러봤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는 낡았지만 정겨웠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슈퍼마켓 주인과 잠깐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순간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어요. 오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장미경은 오랜 공무원 생활로 다져진 체계적인 습관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고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칠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장미경은 며느리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은주가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베란다의 넓이를 제득 걸어보고
거실 창문 너머 조망을 확인하고 심지어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장미경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관찰력으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손녀가 잠든 후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윤재민은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강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강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신중했습니다. 장미경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강은주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각종 세금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의 글자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강은주의 말은 조리 있고 차분했습니다. 격리 과장으로 일하며 익힌 말솜씨가 빛을 발했어요. 그녀는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 문제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민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미경은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장미경은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고 탁자 위에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수없이 검토했던 각종 문서들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70년의 삶이 축적해온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강은주가 준비해온 논리는 정교했지만 장미경은 그 이면의 의도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장미경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고 털실이 바늘을 따라 규칙적으로 엮여 나갔습니다. 강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윤재민은 소파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 강은주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이야기가 점차 구체적이고 절박한 형태로 변해갔어요. 며느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녁 설거지를 하며 손녀를 재우는 시간에도 틈틈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미경은 묵묵히 그 말들을 들었어요. 70평생 살아온 경험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손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노트북을 열어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유치원비, 학원비, 예상되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까지 빼곡하게 적힌 엑셀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숫자들은 정교했고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육 환경, 영어 유치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까지 또래 아이들이 다니는 곳들을 나열했습니다. 장미경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해온 자료는 치밀했고 아들 윤재민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장미경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행주를 집어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이번 달 안에 큰 대출을 받아야 해요. 재민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집을 담보로 잡아야 대출 한도가 충분히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지금의 빌라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며느리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은행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미경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윤재민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장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딘가 소년 같은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며 장미경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급해요.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장미경은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결혼할 때도, 집을 구할 때도, 첫 대출을 받을 때도 아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장미경은 조용히 도와주었고,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손녀가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블록을 쌓아 올리며 깔깔 웃는 모습이 천진난만했어요. 장미경은 손녀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차를 내오며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손녀의 미래가 화두였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크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장미경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정과 논리를 절묘하게 섞어 설득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손녀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며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들 윤재민이 국을 떠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제 친구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데요. 지금 명의 이전하면 세금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장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세금 제도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장미경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설득은 멈추지 않았고 아들의 부탁도 계속되었어요. 장미경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꿈꾸던 보금자리였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공간이었어요. 40평의 빌라는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미경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작은 나무 케이스를 열자 빨간 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서류 준비해. 장미경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쏟아졌지만 장미경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윤재민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장미경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40평 빌라의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미심쩍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를 작성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을 정리하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다만 며느리 강은주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처럼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눈빛에서 읽히던 조심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재민도 어머니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장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털실이 바늘을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부동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아들은 계속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주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매매 계약서라고 적힌 표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장미경은 뜨개질하던 손을 천천히 멈추고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 집 팔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매매가 계약일, 잔금일까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장미경은 서류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눈은 서류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계약은 완료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들 재민이 소파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적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나 충격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사 갈 아파트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아이 방으로 쓸 수 있는 작은 침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손녀의 교육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여기로 이사 가려고요.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따로 지낼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의 표면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자기 합리화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어요. 숫자와 통계를 나열하며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아들 재민도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해해달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장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침묵을 지켰어요. 며느리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집을 판 금액에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나면 5억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 남은 금액은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장미경이 명의를 넘긴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수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장미경은 뜨개질 도구를 바구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0년의 삶이 축적해온 무게가 그 걸음걸음에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런 장미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장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장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재민은 어머니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장미경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40평 빌라는 남편과 함께 꿈꾸던 보금자리였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적은 월급을 아껴가며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며 마련한 집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미경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0년 넘게 바라보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이웃집 창문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였어요. 장미경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어둠이 내려앉은 것을 지켜봤어요. 배신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단단함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미경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운전기사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장미경은 창밖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장미경은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어요. 28평 규모의 아파트는 그녀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투자하며 마련한 또 다른 자산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아파트 안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 살던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난처해질 뻔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장미경은 송파구의 친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하여 본인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장미경은 아파트에 들어섰어요. 송파구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롯데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가 이제 힘을 발휘할 시간이었어요. 신발장에 임시로 넣어두었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미경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미리 연락해둔 세무사의 번호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곧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갈게요. 증여 절차 관련해서 준비할 서류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장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세무사는 알겠다고 답했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통화를 끝낸 장미경은 수첩에 일정을 적어 넣었습니다. 또 다른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간단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한편 강서구 빌라에서는 며느리 강은주와 아들 재민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주식 차트와 부동산 매물 정보가 띄워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억 원을 어떻게 나눠 투자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재민아, 이 아파트 보면 학군도 좋고 시세도 오를 것 같은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 재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새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며 가구 배치를 상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다시 주식 앱을 열어 관심 종목을 체크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와 바이오 주식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일단 7천은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고 5천만 원은 주식에 넣자. 잔금은 남은 돈이랑 대출 섞어서 주면 될 거야. 며느리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아들 재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송파구 아파트에서 장미경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인생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어요.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서구 빌라의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세금 고지서와 은행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며느리 강은주는 창백한 얼굴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빗나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증여세 고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빌라 명의를 이전받으며 발생한 증여세는 그녀의 예상에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격리 과장으로 일하며 숫자에 밝다고 자부했던 그녀였지만 중요한 증여세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취득세까지 더해지자 세금만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들 재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증권사 앱이 켜진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파란색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투자했던 주식들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주는 업황 악화 소식에 폭락했고, 바이오 주식은 임상 실패 발표로 급락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던 주식은 이제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치로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거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확인했어요. 대출 이자 납부 고지서, 카드 청구서, 새 아파트 계약금 납부 일정까지 모든 것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억이라는 돈에서 세금을 내고 손실을 메우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남았습니다. 재민아, 이거 어떻게 해? 새 아파트 잔금 낼 돈이 부족한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재민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서구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집을 팔아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계획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재민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또다시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대출 상담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 어머니가 증여를 바로 신고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며느리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명의를 이전할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세무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온갖 이유를 들먹였습니다. 아들 재민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투자는 신중하게 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 며느리의 공격은 이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결정한 것도, 새 아파트를 성급하게 계약한 것도 남편의 책임이라는 투였어요. 아들 재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는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또 한 번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대출 독촉 안내문, 카드사의 연체 경고문, 세무서의 납부 독촉장까지 온갖 종류의 고지서들이 이들을 압박했어요. 며느리 강은주는 다시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만 커질 뿐이었어요. 가게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회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부는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의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이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서구 빌라를 떠난 장미경에게 아들 재민과 며느리 강은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않았던 것처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대출을 조정하고 손녀의 학원을 알아보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재민은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보낸 자동 알림이었어요. 가족 요금제 해지 안내였습니다. 아들 재민은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해지된 회선 정보와 함께 청구서 발송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울시 송파구. 아들 재민의 눈이 그 주소에 멈췄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상세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이름을 보는 순간 아들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단지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신문 부동산 면에서 종종 보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들 재민은 중얼거리며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아파트 단지 이름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표시되었어요. 28평형대가 30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재미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어요. 송파구행 전철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 속 주소를 확인하며 목적지를 향했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조금 걷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문 입구부터 남달랐어요. 경비원이 서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재미는 단지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 건물들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각 층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동수와 호수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물었지만 아들 재미는 방문객이라고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해당 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재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그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7층이라고 적혀 있던 호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단지 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멍했습니다. 아들 재미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의 창문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중소기업 과장, 대출에 쪼들리는 삶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장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70평생 묵묵히 살아온 그 모습이 이제야 다르게 보였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며느리 강은주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손녀는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재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갔다 와? 며느리의 물음에 아들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통신사 문자를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송파구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머니 주소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즉시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이름, 평형, 시세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금액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6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 재민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차지하려 했던 5억 원은 이제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강서구 빌라를 팔아 얻은 돈으로 세금을 내고 주식 손실을 메우고 새집 계약금을 낸 후 남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 그는 전혀 몰랐어요. 적은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어머니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꾸준히 자산을 늘려온 세월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장의 이익에 현혹되어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며느리 강은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 앞에서 자신의 계산은 너무나 얕았어요.
진짜 부를 만들어가는 지혜 앞에서 그녀의 재주는 보잘것없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을 지켰어요. 거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송파구 아파트에서 장미경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평생 규칙적으로 살아온 습관은 여전했어요. 다만 손녀를 돌보지 않는 아침은 이전보다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가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수업을 들었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장미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전화였어요. 장미경은 신문을 접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식사는 잘하시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어요. 장미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예의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통화는 1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손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미경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신호였어요. 엄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좀 힘들어요. 아들 재민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빌라 명예 이전 후 발생한 증여세와 취득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왔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행 금리가 높아져서 매달 이자만 내는 것도 버겁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어요. 장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송파구의 가을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대출 이자가 5.8%나 돼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아들의 간청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장미경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빌려줄 돈이 없어. 장미경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집 팔면 되잖아요. 송파구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아들의 말에는 어딘가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장미경은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아들이 경제관념이 얼마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팔면 된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느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쓸 거면 빌려줄게. 장미경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빌려줄 수 있냐고, 이자는 얼마나 내야 하냐고 말이에요. 장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5.8% 이자 내고 있다며? 내가 4.8%로 빌려줄게. 1%는 깎아주는 거야. 장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을 더듬거렸어요. 통화를 끝낸 후 장미경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재민과 며느리 강은주가 송파구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 복도가 그들을 압도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장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거실로 안내된 아들 부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공간, 깔끔한 인테리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망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 강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들이 계약한 새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용증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용증을 두 사람 앞으로 밀어냈어요. 양식에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재미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4.8%라는 이자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1%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가족인데 좀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투정이었습니다. 장미경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씨름 말고. 장미경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더 이상의 협상 여지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 재미는 옆에서 아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신호였어요. 아들 재민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차용증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며느리 강은주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장미경은 완성된 차용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해. 한 달이라도 떼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장미경의 경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아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도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미경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 일정을 확인했어요. 모든 절차는 정확하고 철저했습니다. 감정은 배제되고 오직 계약만이 남았어요. 아들 부부는 차용증 사본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장미경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차용증 원본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는 투명 파일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아들 재민의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액이었습니다. 4.8%의 이자율은 낮은 편이었지만 원금이 큰 만큼 매달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들 재민은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보낼 돈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은 생활비를 계산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며느리 강은주도 변했습니다. 격리 과장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집안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개야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었고 손녀의 학원비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각종 고지서들이 쌓였고 부부는 매일 밤 그 서류들과 씨름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주는 손녀의 손을 잡고 송파구 아파트 앞에 섰어요.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출근 전에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러 온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장미경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장미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며느리 강은주는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딸의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도시락, 물병, 여벌 옷까지 하나하나 챙기며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어요. 장미경은 조용히 받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녁 6시쯤 데리러 올게요. 며느리의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강서구에서 송파구까지 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출근길과 반대 방향이었고 시간도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 손녀를 맡기면 되었지만 이제는 매일 왕복 2시간의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현관을 나섰어요. 거실에서 장미경은 손녀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손이 식탁을 닦고 숟가락을 놓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녀는 할머니 곁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장미경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밥을 떠주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하고 놀아요? 손녀의 물음에 장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겪었어요. 배신도, 실망도,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녀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어요. 장미경은 손녀에게 오늘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재민과 며느리 강은주는 강서구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번 달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지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미경에게 보낸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아들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도 똑같이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돈을 갚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투자했던 주식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새 아파트는 시세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채 그들은 매일을 버티고 있었어요. 송파구 아파트에서 장미경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씁쓸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정직이 결국 남는 장사지. 장미경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배신과 욕심이 불러온 결과를 그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빌라를 팔아 얻으려 했던 5억 원은 결국 그들에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세금 폭탄, 주식 손실,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까지 모든 것이 부담으로 돌아왔어요. 장미경은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강은주가 손녀를 데리러 송파구 아파트에 왔어요. 거실에서 장미경과 잠시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들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이었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후회는 언제나 때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장미경은 자신의 송파구 아파트를 아들 내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죠. 전부 기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5억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고 그로 인해 36억을 날린 셈이에요. 아들 재민과 며느리 강은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어 가족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장미경의 지혜와 경제 감각,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모든 것이 벌어진 후였어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환금을 보며 아침마다 송파구를 오가는 수고를 감내하며 그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송파구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손녀를 돌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 하루가 이어졌어요. 70년의 삶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꾸준히 노력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진리였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